저번 시간에 이전에 했던 얘기들을 조금 되짚어 보면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드리프트라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 밀도란 어, 순수한 N타입이라면 전류에 의해서만 전류가 운반될 거고요. 따라서 이 경우라면 NEVD 이렇게 표현된다고 얘기했죠. 물론 P타입과 같은 반도체라면 홀에 의해서 모든 전류가 운반될 거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드리프트 빌러시티가 전개, 즉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한다는 성질을 이전에 살펴봤잖아요. 따라서 이 드리프트 빌러시티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를 우리는 그 물질이 갖는 모빌리티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N타입 반도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 N타입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전류 밀도란 이러한 형태로 표현될 거고요. 이때 요 NE 뮤라고 지금 규정 지어진 이 앞에 값을 우리는 뭉뚱그려서 컨덕티비티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전류는 즉 전류 밀도란 전기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는 컨덕티비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 컨덕티비티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저항, 스페시픽 리지스티비티 또는 리지스티비티라고 하죠. 물질이 갖는 고유 저항의 역수로 정의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전류 밀도는 컨덕티비티에 비례한다. 이 식은 결국 I는 전압에 비례한다. 또는 이 R분의 1을 우리는 컨덕턴스라고 하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는 오음의 법칙,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오음의 법칙과 결국 등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번 시간에 이 컨덕티비티를 결정하는 어떤 물질의 전도성이죠. 물론 이 이 컨덕티비티, 전도도의 역수값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항값인데요. 이 컨덕티비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바로 이 모빌리티라는 건데요. 이 모빌리티란 결국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고요. 모빌리티란 첫 번째, 바로 이 값이 mean scattering time이죠. 즉 mean scattering time이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스캐터링과 스캐터링 사이의 시간이 매우 크다는 얘기니까
아주 가끔 스캐터링이 일어난다는, 덜 빈번하게 스캐터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즉 스캐터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타우가 크다면 스캐터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빌리티가 큰 값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빌리티는 이펙티브네스의 역수에 비례하죠. 따라서 이 이펙티브네스란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물질에 의존하는 값이고, 또 물질 내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의존하는 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펙티브네스 부분보다 더 민감한 것이 바로 이 모빌리티의 이 스캐터링이 주는 영향인데요. 결국 모빌리티란 가장 심대하게 영향을 받는 요소는 바로 크리스탈 내에서 캐리어들이 이동해 나갈 때 겪어야 되는 바로 이 산란 효과, 스캐터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캐터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가 레티 스캐터링 또는 포논 스캐터링이라고 불렸던 전자든 홀이든 이런 캐리어가 크리스탈 내에 어떤 웨이브의 형태로 출렁거리고 있는 이런 격자와의 간섭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캐터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이런 그 레티 스캐터링이 만일 크리스탈의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유일한 요소라면 그때의 그 모빌리티를 우리가 뮤L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뮤L은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있었죠. 즉 도너나 억셉터 또는 기타 크리스탈 내에 어떤 결함들이 전하를 띌 때 이런 그 전하를 띤 임퓨리티들이 소위 쿨롱의 힘에 의해서 캐리어들과 일으키는 스캐터링인데요. 만일 이런 그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지배한다면 그때의 모빌리티는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온도가 증가하면 모빌리티가 증가하는 쪽으로, 거꾸로 온도가 낮아지면 모빌리티가 더 작은 값이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된다고 그랬고요. 반면에 레티 스캐터링은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레티스의 활발한 운동성으로 인해서 모빌리티가 감소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빨간 직선과 같은 거동을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모빌리티의 온도에 따른 의존성은 중간 정도의 온도 범위 내에서 모빌리티는 최대가 되고요. 너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주도하면서 이것이 모빌리티를 낮추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 고온으로 가게 되면 레티 스캐터링이 심대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모빌리티가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과 같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좀 짧게 그간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서머리 해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 얘기도 한데요. 잠깐 다시 또 순서로 넘어가 봅시다. 소리가 잘 녹화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류 밀도란 우리가 N타입을 가정합시다. 내 강의 노트에는 인트린직 반도체를 가정을 해서 N타입과 P타입 캐리어가 다 동시에 전류에 기여를 한다 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좀 간단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느 한쪽의 캐리어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전류가 오로지 전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물론 이때 정확히 말한다면 모빌리티는 전자의 모빌리티가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뭉뚱그려서 컨덕티비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컨덕티비티란 우리가 물질의 고유상수, 비저항이라고 하죠. resistivity 또는 specific resistivity. 단위는 보통 옴, 센티미터 뭐 이런 단위를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런 그 resistivity의 역수로 이렇게 정의된다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위에 이 식은 뭐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막대 형태의 N타입 반도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인가했습니다. 이쪽이 양극, 이쪽이 음극이라고 해봅시다. V라는 전압을 인가했고요. 이 단면적을 A라고 하고 이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음의 법칙이 이렇게 성립하겠죠. 자, 근데 요 V를 우리가 좀 다시 정의한다면 우리가 요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전개의 크기란 여러분들 뭐 전개의 크기란 결국은 단위 길이당 발생한 포텐셜의 변화로 정의되는 값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개의 정확한 정의는 여러분들 전자기학에서 지금쯤이면 아마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위 전하, 즉 1쿨롱짜리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 벡터죠. 이렇게 정의되는 값이기도 하지만 이 전개가 포텐셜, 전위와의 관계성으로 놓고 볼 때는 전개란 단위 길이당 크기만을 본다면 단위 길이당 전위차로 정의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미분으로 정의되고요. 앞에 음수 부호가 붙죠. 여러분들 이거 뭐 전개의 정의와 포텐셜의 정의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크기만을 본다면 전개, 일렉트릭 필드란 단위 길이당 포텐셜의 변화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디멘전을 갖는 막대 반도체에서 전개, 즉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전개 크기란 L분의 V가 됩니다. 또한 이 전류 밀도,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전류 밀도란 이 경우 단위 막대 이 반도체의 단면적인 A분의 I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를 다 여기 이 식에 넣어봅시다.
따라서 L분의 V는 뭐 이렇게, 아니, 잘못 썼네요. 다시 지우개 쓰는 것도 까먹었네. 자, V는 2L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또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즉 저항이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역비례하고, 여기에 이제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비저항값 아닙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어넣게 되면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잠깐 방해돼서 녹화를 끊었고요.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J는 로분의 1이라는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오음의 법칙과 결국 우리 물리전자의 바로 아주 그 근본부터 시작했던 관계식이죠. 전류 드리프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의 양이 결론적으로 이런 전개에 비례한다는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등가의 동일한 얘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모빌리티의 온도 이전성을 조금 전에 잠깐 리뷰하면서 살펴봤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래프는 모빌리티의 온도 이전성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X축은 T분의 1축, 즉 절대 온도의 역수, 즉 따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고온이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저온이 됩니다. 그리고 Y축은 컨덕티비티의 로그 값에 해당합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뭐 로그 값이든 T분의 1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X축은 온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Y축은 전도도, 우리가 어떤 반도체가 갖는 결국 정기적인 성질은 전류의 양은 컨덕티비티가 결정하는 건데요. 주어진 전개값에서는 이 컨덕티비티가 어떤 반도체에서 어떠한 온도의 의존성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컨덕티비티란 잠깐 쪼개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죠. 결국 컨덕티비티, 어떤 반도체의 전도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E는 상수고요.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상수고, 결국 두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컨덕티비티가 좋으려면 캐리어가 많아야 된다는 거. 즉
캐리어의 농도, 이거 뭐 N타입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캐리어가 많은 것도 또 중요하지만 모빌리티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결국 어떤 반도체의 정기적인 전도도는 캐리어가 풍부해야 되고 스캐터링으로부터 자유로운, 스캐터링이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임퓨리티 스캐터링이고요. 이런 임퓨리티, 불순물을 가능한 한 배제함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모빌리티를 얻을 수 있겠지. 레티 스캐터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어떤 숙명과 같은 부분일 수 있고요. 따라서 결국 많은 캐리어와 건전한 크리스탈의 퀄리티, 바로 이것이 좋은 컨덕티비티의 요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컨덕티비티의 온도 의존성을 이해하려면 우선 캐리어의 온도 의존성과 모빌리티의 온도 의존성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빌리티의 온도 의존성은 알고 있죠. 잠깐 판서로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리뷰 때 봤듯이 적정 중앙 부분의 온도에서 모빌리티는 최대가 되고 너무 낮은 온도에서 또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도 모빌리티는 최소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캐리어 농도에, 만약 N타입 반도체라고 합시다. 캐리어의 농도가 온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어떤 반도체가 인트린직 반도체라면 이 인트린직 반도체의 우리가 온도 의존성은 잘 알고 있죠. Ni 값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자, 이러한 그 값으로 주어졌었고요. 이 앞부분에 루트 NC, NV 요 앞에 붙은 값들은 결론적으로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그랬고, 뒤에 있는 지수함수에 비해서 온도에 대한 의존성이 훨씬 덜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Ni 값은 이런 지수의 온도 의존성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게 3장에서 이런 내용을 살펴봤었죠. 따라서 T분의 1과 로그 ni를 플롯하면 T분의 1과 로그 ni 사이에는 직선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 기울기는 2K분의 밴드갭, 뭐 이렇게 주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성질을 우리가 이런 게 뜰까요? 조합을 해봅시다. 조합을 해보면 자, X축은 T분의 1축이고요. Y축은 로그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다시 얘기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기 지웠군요. 시그마란 n과 뮤의 곱으로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캐리어의 농도와 모빌리티의 온도 이전성을 통해서 바로 이 컨덕티비티의 온도 이전성을 보려고 하는데요. 참, 세 개의 존으로 나눠 봅시다. 굉장히 고온부고요. 이건 굉장히 저온부입니다. 매우 고온이 되면 반도체가, 지금 N타입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할게요. 자, N타입 반도체는 다시 얘기하면 사실 홀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전자만이 풍부한, 전자만이 울거리는 그런 반도체고요. 그런 반도체이긴 하지만 이런 N타입 반도체를 매우 높은 고온으로 올리면 우리가 3장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도핑을 10의 16승 정도 했다고 해도 결국 뭐 600도씨, 800도씨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일렉트론과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 너무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10의 18승계의 전자, 10의 18승계의 홀이 만일 생겨난다면 도핑한 10의 16승계의 전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묻혀버리고 오로지 열의 서멀 에너지에서 생성된 이런 인트린직 캐리어들이 이 반도체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런 고온에서는 반도체는 마치 인트린직처럼 거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온 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그리는 것은 캐리어의 농도, 캐리어의 농도의 로그 값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고온 부분에서는 온도가 변화하게 되면 이쪽이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지수적으로 캐리어의 농도가 증가하는 인트린직한 거동을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런 적정한 온도 범위에 들어오면 이 반도체는 우리가 도핑한 캐리어의 농도 10의 16승으로 도핑했다면 10의 16승이라는 전자의 농도가 지배를 할 겁니다. 따라서 바로 그 ND, 우리가 도핑한 도펀트의 농도로 전자는 거의 일정하게,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 인트린직 캐리어의 농도가 들쑥날쑥 하겠지만 그것들은 도핑 농도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결국 도핑한 도펀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캐리어가 전체적인 캐리어의 농도를 지배해 버릴 거고 그 양은 온도에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캐리어의 농도는 이런 중간 범위에선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다시 저온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3장에서 공부했듯이 요 작은 이온화 에너지조차도 극복할 서멀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반도체의 freeze out, 동결 현상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캐리어가 아예 생겨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도핑을 했다 하더라도 도핑한 효과는 사라져 버리고 다시 이 반도체는 도핑한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트린직처럼 되어버립니다. 사실상은 이런 상태에서는 전자나 홀의 농도가 거의 0에 가깝고 이 두 개는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태가 되면 또 인트린직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캐리어의 농도가 갖는 온도의 이전성만 보면 지금 내가 그린 이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꾸만 강의하는데 옆에 전화해서 카톡이 오네. 잠깐 소리 좀 죽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컨덕티비티란 캐리어의 농도와 모빌리티의 곱에에서 주어지는 값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캐리어의 농도는 이런 온도 의존성을 갖고 있는데 모빌리티는 어떨까요? 모빌리티는 조금 전에 봤듯이 어, 로그 뮤와 t가 이런 의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t분의 1로 바꾸면 이 그래프가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뒤집히죠. 그래서 결국 모양은 같게 됩니다. 그냥 지금 계략적인 우리가 정성적으로 계략적으로만 온도 의존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x축을 t축이 아니라 t분의 1축으로 해도 결국 중간 부분에서 최대가 되고 양쪽 고온부나 저온부에서 다 모빌리티가 낮아지는 그런 이런 그 우산 모양의 그런 프로파일은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따라서 이 t분의 1과 로그 모빌리티를 우리가 플롯해 본다면 이렇게 될 거고, 이때는 모빌리티가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 지역은 모빌리티가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그런 영역이 될 겁니다. 거꾸로네요. 이게 t분의 1이니까 여기가 t가 2분의 3승이고 여기가 t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 까만색 그래프와 내가 그린 빨간색 그래프, 즉 캐리어의 농도와 모빌리티의 온도 의존성을 조합한, 즉 n과 뮤의 곱이 시그마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의존성의 조합된 의존성이 결국 반도체가 갖는 컨덕티비티의 최종적인 온도의 의존성이 될 거고요. 우선 요 고온부를 봅시다. 고온부는 n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모빌리티는 t의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의존하죠. 따라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폭이 훨씬 민감하잖아요. 따라서 이 빨간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저온부에서도 마찬가지. 이 까만 것이 주도해요. 그런데 요 적절한 온도 범위에서는 까만 것은 거의 일정하고 빨간 것이 증가했다가 살짝 증가했다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반영하면 다른 색이 내가 지금 없어서 이런 형태, 다시 강의 노트로 들어가 볼까요? 이 파란색의 그래프죠. 이 파란색의 그래프와 같은 온도 의존성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인 우리의 예측이죠. 즉 컨덕티비티는 어떤 N타입 반도체의 컨덕티비티란 저온에서는 낮고요. 컨덕티비티가 고온으로 가면 높은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증가하다가 중간 정도 온도 범위에서 최대를 가졌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마치 S자를 90도 눕혀놓은 이런 양상의 컨덕티비티 의존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얘기할 내용은 velocity saturation,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포화되는 현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잠깐 판서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는
이미 어떤 반도체에서 캐리어의 속도를 얘기해주는 드리프트 벨로시티란 가해진 이 캐리어들을 애초에 운동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전개, 일렉트릭 필드고요. 이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를 모빌리티라고 정의했었습니다. 따라서 VD는 전개에 비례해야 되고요. 그 비례 상수가 모빌리티인 거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전개가 되면 우린 그 전개 값을 크리티컬 필드라고 부를게요. 즉 임계 전개 값이 되게 되면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더 이상 전개에 의해서 증가하지 않고 이런 그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포화가 되는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선 이런 현상을 우리는 velocity saturation, 속도 포화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실리콘의 경우 요 크리티컬한 필드의 크기가 약 3만 볼트 퍼 센티미터, 그러니까 30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요때 포화되는 최종 속도가 약 10의 7승 센티미터 퍼 세크 정도 됩니다.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갑시다. 자, 여기 실리콘, 요게 전자죠. 그래서 X축은 전개고요. Y축은 드리프트 벨로시티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여기 이놈과 이놈이죠. 위에 있는 것은 전자의 드리프트 벨로시티고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홀의 드리프트 벨로시티인데,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전개가 증가하면서 벨로시티가 증가하다가 소위 3만 볼트 퍼 센티미터, 2만 3만 아닙니까? 3만 정도에 돌입하게 되면 전자의 속도가 포화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의 요인을 설명하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드리프트 모션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많은 스캐터링 센터가 크리스탈 안에 존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드리프트를 하면서 이동하는, 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이동하지만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 X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개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 구간의 속도는 뭐라 그랬어요? 구간의 속도는 서멀 벨로시티라 그랬지. 소위 10의 8승 퍼 센티미터, 전자가 크리스탈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거의 최대 속도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전개가 커지면 바로 이런 그 정처 없는 전자의 이동이 점점 X의 특정 스캐터링으로부터 그 워낙 전기의 힘이 강하니까 스캐터링이 있더라도 직선적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더 세질 거고요. 결론적으로 스캐터링으로부터 거의 자유로운 그런 X방향의 운동 상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전자 속도는 소위 전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속도, 서멀 벨로시티에 근접하게 되고요. 지금 이 실리콘의 10의 7승 퍼 센티미터가 거의 서멀 벨로시티에 근접한 속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포화 현상은 바로 이런
스캐터링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런데 실리콘은 이런 단순한 점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점원님도 여기 전자만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포화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독특한 예외의 현상이 갈륨 아세나이드에서 발견되는데요. 갈륨 아세나이드 반도체의 경우는 전자의 속도가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떤 크리티컬한 전개에 도달하게 되면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울기를 모빌리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빌리티는 결국 컨덕티비티를 결정하고, 컨덕티비티란 결국 그 물질이 갖는 저항값을 결정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크리티컬 필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양의 모빌리티를 갖고 있었는데 크리티컬 필드를 넘어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네거티브, 정확히 얘기한다면 네거티브 디퍼런셜 모빌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음의 부성 저항이라고 하죠.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 음의 값입니다. 모빌리티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전개를 증가시켰어. 그러면 캐리어들에 가해지는 힘이 더 커져요.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 즉 전류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음의 저항이, 음의 differential resistance, 즉 음의 부성 저항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압을 증가시켰는데 전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전류가 감소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건이라는 사람이, 총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더블 N이고요. 이런 건이라는 사람이 1800년도에 처음 발견을 했고요. 그 당시에 뭐 양자 물리학이 태동하기도 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였으니 많이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 건 현상, 건 이펙트 처음 발견한 사람이 건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됐고요. 따라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전자에 대한 그리고 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런 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 자, 판서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먼저 갈륨 아세나이드 반도체의 그러니까 EK 밴 다이그램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이쪽 오른쪽 방향이 100 방향이라고 얘기했고요. 왼쪽 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111 방향. 밸런스 밴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디렉 밴드 갭을 간다 그랬죠.
이런 대강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렉트릭 필드가 작을 때는, 낮은 일렉트릭 필드일 때는 전자의 운동성이 어떤 특정한 방향을 지향한다기보다는 방향성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운동성이 좀 약한 바로 이 지점에 가장 낮은 이 지점에 전자들이 밀집돼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개가 커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전개가 되면 전자들을 미는 힘이 강해지고 전자들의 키네틱 에너지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일부는 100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111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00보다는 100 방향의 그 베일리가 존재하는데 낮은 에너지 영역이 더 낮아요. 그래서 물론 그쪽으로 가는 전자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전자도 존재하지만 더 많은 전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111 이 에너지 언덕을 넘어서 111 밸리 계곡 쪽으로 전자들이 상당수가 천이하게 됩니다. 어, 자, 뭐 쉽게 얘기한다면 운동성이 미약했던 전자가 전개가 굉장히 커지면 111 방향으로 왕성하게 움직이는 전자들로 상당수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펙티브 매스입니다. 우리가 모빌리티란 전자의 모빌리티란 이펙티브 매스의 역수에 비례하죠. 그런데 이 전개가 낮을 때 이 전자들이 취했던 이 밸리는, 내가 좀 그림을 좀 더 이렇게 날렵하게 그렸어야 되는데요. 곡률이 커요. 커버처가. 우리가 이펙티브 매스는 그러니까 2장에서 공부했듯이 EK 벤 다이그램에 전도대 곡선이 갖는 곡률의 역수에 비례한다고 얘기했고요. 이 커버처가 굉장히 커서 이펙티브 매스가 여기는 작습니다. 이 지역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반면에 요 L밸리라고 불리는 이 그 111 쪽으로 향하는 전자들이 갖는 지역의 곡률은 굉장히 작아요. 완만하게 곡률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펙티브 매스가 큽니다. 굉장히 큰 무거운 전자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건현상은 이런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반도체가 갖는 이런 EK 벤 다이그램에 기인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즉 전개가 낮을 때는 대부분의 전자들이 이 감마 밸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펙티브 매스가 굉장히 작아요. 라이트 일렉트론입니다. 질량이 작다는 것은 모빌리티가 크다는 겁니다. 큰 모빌리티를 유지하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너무 전개가 많아지게 되면 전자들이 이 다른 쪽 밸리로 이동하면서 이펙티브 매스가 갑자기 커지게 되는 거야. 이펙티브 매스가 갑자기 커지니까 모빌리티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전자의 모빌리티가, 전자의 그 이펙티브 매스가 전개에 따라 일정한 이펙티브 매스를 갖지 않고 낮은 전개일 때와 큰 전개일 때 다른 이펙티브 매스를 가짐으로 인해서 모빌리티가 갑자기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어, 바로 이러한 현상이 건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요. 이런 그 소위 그 음성 부성전이라고 하죠. 네거티브 디퍼런셜 레지스턴스. 이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일부 반도체 인디움 포스파이드라든지 일부 반도체들이 이런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반도체들이 갖는 이런 건 현상을 우리가 이용함으로 인해서 회로적으로는 발진기, 오실레이터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발진기인가요? 발진기 회로를 만드는 중요한 핵심 소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건 오실레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발진기란 특정한 파형의 교류 파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소자를 발진기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어드밴스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 오실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